1603년 영국, 아버지 헨리 8세의 뒤를 이어 영국을 대영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번성하게 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죽자 뒤를 이어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 사회는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죠. 본토 잉글랜드 출신이 아니라 최초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는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영국 의회의 전통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 왕이란 신이 부여한 강력한 권능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절대성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의회와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당시 영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큰 호황을 누렸고 이런 시기를 틈타 귀족과 자영농 사이에서 땅을 가진 지주층인 젠트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시민들의 의식도 몰라보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역시 제임스 1세의 청교도를 향한 종교적 탄압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제임스 1세와 영국 의회는 이처럼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죠. 그런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찰스 1세 역시 왕권 신수설을 옹호하며 의회에 동의 없이 세금을 걷고 이에 거부하는 자들은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인들을 일반인들의 집에 무료로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군법을 일반인에게도 적용시키는 등의 폭정도 서슴지 않았죠. 결국 이에 의회는 에드워드 코크와 같은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는 아무리 왕이라도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법에 명시된 죄목이 아닌 이상 마음대로 체포할 수 없다. 와 같은 조항이 담긴 권리청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여론을 신경 쓰던 찰스 1세는 권리청원을 승인하지만 실제로는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계속해 나아가게 되고 의회를 강제로 해산하며 무려 11년간이나 의회가 다시 소집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1640년 도저히 의회의 도움 없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하자 찰스 1세는 어쩔 수 없이 의회를 다시 소집합니다. 다시 소집된 의회는 왕의 측근과 신복들로 구성된 왕당파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중시하는 의회파로 나뉘게 되었고 이 두 세력은 곧 내전에 돌입합니다. 내전 초기에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왕당파가 우세했으나 올리버 크로멜의 기병대가 등장, 전세는 곧 역전됩니다. 결국 이 내전은 의회파의 승리로 끝나고 찰스 1세는 처형당하게 되죠. 당시 의회파의 실제 구성 세력 대부분이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던 개혁적인 기독교인들, 일명 청교도였던 까닭에 이 일은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리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기록됩니다. 찰스 1세를 처형한 크로멜과 의회파는 공화정, 즉 왕이 아닌 선거 등으로 뽑힌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로의 변화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맛이 너무 달콤했던 것일까요? 크로멜은 초기 항해법 등을 만들어 영국의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지도자가 되는 듯 했으나 곧 왕보다 더한 독재 정치로 이미 자유를 얻는 법을 알아버린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무시하고 호국경이라는 자리에 오르며 사실상 영국의 독재자로 군림하게 되죠. 크로멜은 왕정과 다름없는 통치를 해나가며 자기 마음대로 의회를 해산시켰다, 소집했다를 반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의 커다란 실책이었죠. 결국 크로멜이 죽고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로멜이 호국경의 자리에 오르지만 조지 몽크에 의해 프랑스로 망명 중이던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귀국함과 동시에 영국은 왕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크로멜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무덤은 다 파헤쳐지고 그의 시신을 버렸다고 전해질 정도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찰스 1세를 처형했던 영국 시민들은 10년간의 공화정 실험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의 아들 찰스 2세를 스스로 환영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1660년 다시 왕위를 되찾은 찰스 2세는 오랜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에는 유연한 정책을 펴며 대중의 인기를 얻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찾아온 런던 대역병인 패스트의 출현과 그리고 런던 대화재의 발생으로 민심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갑니다. 게다가 무려 17명의 혼외자를 두는 문란한 왕의 생활은 찰스 2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쉽게만 만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찰스 2세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나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청교도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가톨릭을 가까이 하는 종교적 처신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점점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685년 찰스 2세 역시 갑자기 죽게 되고 17명이나 있던 혼외자와는 달리 아내 캐서린 왕비와의 사이에서는 단 하나의 자녀도 낳지 못한 채 찰스 2세를 이어 그의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제임스 2세는 이미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유명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취임할 때부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적 무관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형인 찰스 2세의 혼외자 중에 하나, 몬머스 공이 반란을 일으켰고 제임스 2세는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려 200여 명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형당한 이들의 머리를 대로변에 전시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죠. 게다가 제임스 2세가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는 법령들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영국 국교회나 청교도보다는 가톨릭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기미를 보이자 의회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제임스 2세에게는 장녀인 메리 2세가 있었는데 메리는 청교도였기 때문이었죠. 언젠가 왕인 제임스 2세가 죽게 되면 메리가 다시 청교도적인 왕권을 만들 것이라 기대했던 그들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50대 중반이었던 제임스 2세에게 왕자, 즉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의회는 메리의 남편이자 네덜란드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던 윌리엄 공에게 즉시 귀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메리 역시 이에 동의하며 남편의 귀환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윌리엄 공은 무려 15,000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1688년 11월 영국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런던으로 진격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한 제임스 2세는 해외로의 도피를 결심합니다. 사실 메리와 윌리엄 공은 제임스 2세의 도피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왕의 지지 세력에게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그의 도피를 눈감아주고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혁명의 과정에서 누구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의 혁명은 말 그대로 무혈혁명이라는 혁명의 신기원을 이루게 되고 이를 기념하여 이 혁명의 이름은 명예혁명이라고 붙여지게 됩니다. 영국 의회는 메리와 그의 남편 윌리엄, 이제는 윌리엄 3세가 된 그를 공동왕으로 추대했고 부부는 공동왕으로서 세계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문서 권리장전을 승인합니다. 권리장전의 주된 내용은 의회의 동의 없이 왕이 법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조세권, 즉 세금 부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왕도 법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적인 정치는 의회에서 담당하게 되는 내각 책임제를 실현하게 되죠. 이것은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강조하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선거로 구성된 의회가 국정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도 영국은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 하에 입헌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영국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왕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왕의 가문에 대한 존중을 숨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왕족이라는 것은 통치자가 아닌 하나의 유명 인사들일 뿐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영국의 시민혁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산업혁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